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주거침입 관련 사건입니다. 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더 탐사 직원들이 이렇게 한동훈 장관 자택 앞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한동훈 장관 주거침입 논란입니다.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 비밀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죠. 표현의 자유 중에 언론의 자유도 또 아주 중요한 기본권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 기본권들이 격렬하게 충돌했다고 주장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법무빈 법승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자, 시민 언론인 더 탐사의 취재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좀 현장 상황부터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전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30일경에 경찰에 신고를 하나 했는데요. 예. 자동차로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라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착수한 결과 그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시민 언론 더 탐사라는 곳의 관계자로 밝혀졌고요. 네네. 그 후에 이제 이 더 탐사라는 곳에서 국회의원에게 녹취 제보나 한동훈 장관 관련된 제보를 제시하였고 이 국회의원이 이를 토대로 또 질의를 하였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또 해당 녹취의 대화자가 경찰 조사에서 이게 허위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등 좀 한동훈 장관과 더 탐사의 좀 악연이 좀 지속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던 중에 이제 2022년 11월 27일에 더 탐사 관계자 5명이 한동훈 장관 자택 아파트 현관 앞에까지 가서 벨을 누른 다음에 면담을 요구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좀 가족들만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이 열지 않고 집안에선 반응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 문 앞에 서성이면서 자택 호수가 다 노출되고 도우력을 열려고 시도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 가족들 입장에서 또는 제가 그런 비슷한 입장에 처했다고 하면 상당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예, 계속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서성이면서 한 장관을 부르다가 아파트에서 빠져나갔고요. 예. 이들이 돌아오는 차 속에서도 계속 생중계를 했는데 이들이 이제 이것을 한 목적은 한 장관이 언론에 알려진 자택과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를 확인 위해서 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공동 현관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못 들어가고 있다가 어떤 입주민이 열어주겠다고 해서 비밀번호 눌러줘가지고 통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예. 이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들을 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생활 비밀과 관련된 문제, 공적인 인물이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서로 이제 막 많이 엉켜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관련 법률에서 공동주택,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거침입, 이 범위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주거침입이다, 이렇게 좀 제안해서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주거침입에 대한 좀 규정을 살펴보면 현법 319조에서 이제 주거침입을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거라는 것은 실제로 사람이 이제 거주하는 곳인데요. 네네. 이것을 보호하는 이유는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어떤 평온함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실상의 평온을 좀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네. 그 주거라는 것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자고 먹고 하는 이런 침식에 사용되는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 평온을 어디까지 보호해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이나 복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어떤 주거로 사용하는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어떤 거주자들에 의해서 일상생활에서 감시 관리가 예정되어 있다면은 이런 부분까지 어떤 평온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대법원에서 보아서 어떤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등이 좀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주택 현관 안쪽의 공간들이 만약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도 주거의 평온, 그러니까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집의 평온이 보장되는 범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대법원 판결 같은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주거 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죄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뭐 상가 같은 이런 관리되고 있는 건조물 하고 우리가 실제 거주하고 잠도 자고 가족이 함께 머무는 주거 이거는 서로 개념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주 공간이 아닌 그러니까 주거 이외의 공간에 대해서는 이제 형법 319조는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관리라는 거는 타인이 어떤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어떤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춰서 사실상 이제 지배 관리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계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공중에 사실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외에는 그것은 어떤 관리자나 소유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관리라는 것은 어떤 건조물이라도 외부와의 경계에 어떤 문과 담이 설치돼 있고 건조물 이용해서 제공이 되었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주거 침입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이 사건 지금 한동훈 장관 사건에 대해서 이 주거 침입이 성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주거 침입 관련해서는 그럼 침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개념을 또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어떤 주거자 등의 어떤 의사에 반해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고 평소에 출입이 허용됐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어떤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다면 그 침입죄가 성립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헤어진 연인이 밤에 연락 없이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가지고 집 앞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른 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주거 침입죄로 인정한 부분이 있고요. 또 여자친구하고 다투니까 화해하려고 여자친구를 따라서 공동현관 들어갔던 사례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입주자가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갔는데도 주거침입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자가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적법한 취재 행위가 아니냐 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 아니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민사 사건이긴 하지만 기자가 어떤 촬영한 영상이나 촬영 각도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외부에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거기 어느 부분에 들어가서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거 침입 행위로서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판단한 판례도 있습니다. 자, 취재 목적으로 장관의 자택을 찾아간 기자들의 행동이다라고 지금 전제를 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을지 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떤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사실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더 탐사 기자들이 한 장관 그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겠고요. 일단 그 들어간 공간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주거침입죄 주거에 해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입주자가 공동 현관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데 한 장관 가족들이나 한 장관 입장에서는 이 더 탐사 기자들이 집 앞 현관까지 오는 것을 승낙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장관 가족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침입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좀 보여질 여지가 있고 생중계 장면을 보면은 이제 현관문 비밀번호 누른 행위가 있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좀 침입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이 취재 목적 제한이나 또 인적 제한 관련된 문제도 사실 엄격한 판단의 문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유튜브 방송까지 다 포함을 하면 너무 많은 방송 채널이 있고요. 또 취재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취재 목적만 갖고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은 이 공적 인물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그 사항의 공개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뭐 그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면 유각성이 조각된다 뭐 이런 법리가 있긴 한데 그것은 사실은 보도에 대한 것이고 그 보도에 이르는 경위에 있어서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어떤 그 가족의 어떤 주거의 평온까지 침해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좀 따져봐야 될 어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언론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거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공동 현관을 통과해서 개별 이 출입문까지 가서 기자가 진을 치고서는 거기서 뭔가 인터뷰를 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이것까지 허락될 수 있을지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법적 조언을 좀 간단하게 하나 해주시죠. 네, 이 사건에서도 보듯이 이제 장관이라도 자력구제가 아닌 경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주거침입이나 보복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면은 바로 신고해서 현장에서 좀 적발되도록 하게 하고 현장 적발에 실패했다면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게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반면에 표면상 어떤 주거침입 행위처럼 보이더라도 따지고 보면 또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사실관계와 법리를 따져서 대응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